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취득세는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에 관한 거죠. 94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자, 그래서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본문을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그렇습니다. 열거된 것에 한해서만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즉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그 다음에 요트용권,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은 보시면 다음 순환에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합격 후기 남긴 어떤 분 아침에 제가 이제 지금 답글을 못 달아두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눈팅으로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신호등일 때 한번 살짝 봤더니 어떤 수강생은 합격 후기에 주부 수강생인데 그 세법을 공부하면서 다른 분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이제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나중에 소개해드리거든요. 그 스토리텔링으로 강의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가 제 강의에 반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제가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합격했다는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 스토리텔링으로 다음 순환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대상은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줄 계속 제가 보니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건 줄 안 고도 돼요. 현황 부과니까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현황 부과한다.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충 내용 그 표를 보니까 취득세 상에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 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또 임목법에 의한 임목, 민법에서 배워요. 20개 집단인데요. 임목. 그 다음에 권리,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 제가 그래서 권리 중에서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대상 아니고,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업권, 그리고 골프, 그 다음에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권리도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부동산, 양가로 1번 대상인데요.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그렇죠? 토지요. 자, 동그라미 1번 대상인데 당연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해요. 그리고 준공 인가 전에 그 토지를 사실상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런 토지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아까 자,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자, 세금이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건축물 동그라미 2번 보니까요, 대상인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어떤 건지는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배워요. 정한석 교수님한테.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거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축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요, 거기 바탕색 박스에 보충 내용을 보니까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그래가지고 1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뭐냐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창부도 읽어보시고 공법을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범위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개별적인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레저시설 대상인데,
자, 수영장, 스케이트장, 여기 골프 연습장에 특별히 색깔 표시가 되어 있죠? 골프 연습장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은 이런 시설물은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건축물 그러면 흔히 건물만 생각했더니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이 레저 시설 나왔다. 앞으로 공부할 때요. 자, 지방세에서 레저 시설 나왔다. 그럼 항상 골프 연습장 떠올리고, 골프 연습장 나왔다. 항상 레저 시설 떠올리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 나중에 이제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은 재산세 대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세 대상도 된다. 재산세 대상도 된다. 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외 시설물이 쫙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읽어보면서 참고적으로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9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자, 이런 얘기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요. 지금은 오늘은 하여튼 취득세 대상에는 이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고 어업권, 광업권 같은 이런 권리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더라 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9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98페이지에 예제 문제가 있잖아요. 98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 회원권, 지목이 잡종진 토지, 승마 회원권. 자, 아까 우리 취득의 개념 유형에서도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어떤 거?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자는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30회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지 말고 별 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별 표시할 때 이렇게 그냥 별사탕만 조그맣게 하는 분들인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별 표시를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중요하고 보시면은요,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납세 의무자를 취득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계장비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비출이요. 자, 그리고 등등등 그 아랫줄 수산업법 등 여기부터 또 등 여기부터 봅시다. 등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여기가 포인트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는데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은 자, 승계 취득인 경우만 과세하니까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지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요. 이런 것 이제 자세히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양가로 1번 자 이런 얘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좀 개념들을 좀 배우고 오면 자 설명을 이렇게 넘어가요. 일단 100페이지 납세무자 나중에 다음 순환부터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다 배워나갈 건데 오늘 여러분 100페이지 오늘 넘어가셔서 양가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요.
상속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그랬는데 유증이 뭔지 용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몰빵해서 줘라.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자, 얘기 안 했나? 여러분 자 제가 틈만 나면 요 타임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요 계속 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자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내가 죽으면 막내 아들한테 싹 다 몰빵해 줘라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닙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유증은 보세요. 유언으로 증여 내가 죽으면 줘라.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은 그냥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속처럼 그냥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분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개시가 되고 역사가 시작돼요. 유증도 내가 죽으면 줘라.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증은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유증을 포함해서 상속이요. 으로 인해서 그 줄 첫 번째 줄 끝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상속인이 있는데 대한이, 민국이, 만세 세 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 상속인 각자 제목 양가로 3번, 양가로 5번 상속인 각자 그 제목 옆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된 상속자 X예요.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재산세 같은 데서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민법상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주된 상속자라고 해요. 여러분 상속지분은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상속지분은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자녀들은 다 1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똑같습니다. 1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 여성 수강생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쪽 분단은 유일하게 청일점 딱 한 사람만 있고 다 여성들만 앉아 계시나.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성 수강생분들이요. 상속지분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딸이라고 그래서 나 출가 외인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빠나 뭐 누구 남동생하고 똑같습니다. 상속지분은 똑같아요. 자녀들은. 근데 배우자는 여기다가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럼 배우자가 자 하고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에 주된 상속자는 누구예요? 배우자. 배우자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아니면 주된 상속자가 취득세 납세무자다. X입니다. 상속인 뭐예요?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 경우 또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또 밑줄입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연대 납세무가 뭔지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갑을 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 한 채 딱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갑을 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이 그 주택 하나를 공동 상속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택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 갑을 병정은 4명은 자 연대에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대에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유증 나와 있고 사연 중에 이런 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 이
자,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나 주택 재건축조합 같은 이런 조합이요. 해당 조합원용으로 여기부터 비춥니다. 해당 조합이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자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밑줄짝입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재건축될 때 준공은 조합 명의로 준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조합원 갑이라는 조합원이 1102동 1104호를 자 배정받았어요. 그럼 1104호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조합이 납세무자가 되겠어요? 취득세 납부를 아니면 납세무자가 아니면 조합원 갑이 되겠어요? 그 조합원 갑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바꿔내면 뻔하지 뭐 조합이라고 바꿔내겠죠. 아니고 누구다? 조합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조합 맨 마지막 줄 100페이지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하여튼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요. 양가로 9번을 봅니다. 앞에 있는 것들도 이제 몇몇 것들은 중요하지만 양가로 9번 있잖아요. 부터 이제 10번, 11번 뭐 해가 쭉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까지 이 내용들이 또 중요합니다. 13페이지까지 내용이요. 자, 그래서 양가로 9번부터 13번까지 이 내용들이 중요한데 일단 101페이지 양가로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중요한데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양가로 9번을 보세요. 101페이지 양가로 9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예요. 본문 첫 번째 줄 밑줄이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가 지급하고 취득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어떤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포인트는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고 그걸 뒤바꿔요 시험에서는. 자,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세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시험에서는 이걸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 무상취득으로 보는 거 이걸 뒤바꾸는데 먼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예요.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예요. 동그라미 1번 경매 포함해서 공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눈물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아. 대가관계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자, 파산 선고로 처분된다. 그러면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여러분 남편 명의 부동산, 부인 명의 부동산 맞바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시험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26개 시험 때.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직계 비속이, 직계 27에서 나왔나? 하여튼 27에 때. 자, 보세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예요. X입니다. 직계 비속이 등기를 요하는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는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꿔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증명되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법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아들의 소득이 입증됩니다. 또는 동그라미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요. 여러분요.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했는데 아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이런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아들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들이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아버지 부동산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이렇게 대가관계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무상취득으로 바꿔요. 또는 다음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하나 집어넣고 또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부담부증에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배워야 돼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쌓이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102페이지까지 해서 이런 것들 저기 있습니다. 하여튼 납세무자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 예제 문제에서도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다만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5억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OX요. X입니다. 아까 5억권, 광업권 같은 권리도 어떻게 했어요? 포함했잖아요. 5억권 같은 권리를 포함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억권을 제외한 틀렸습니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제4절 취득시기요. 이 취득시기는 28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 출제 가능성은 낮다고 그랬고 30회 시험도 독립한 문제로의 출제 가능성은 좀 낮지만 나중에 근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종합문제 속에 질문한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순환은 자 취득시기는 좀 격가지라 좀 빼겠습니다.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그런데 매매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잖아요.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그때부터 취득세를 이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만약에 근데 등기일이 더 빠르잖아요. 그럼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해서 그때부터 또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간 흔히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럴 때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고 근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더라.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 순환에 배우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는데요. 108페이지에 보면요. 10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107페이지 있죠? 107페이지 있잖아요. 107페이지 보시면 107페이지 제5절 과세표준 나와 있잖아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요. 요 과세표준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거기 기출문제 표시를 보다시피 25회, 26회 연달아 나오기도 하고 27, 29 막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취득 시기는 한 번 나오면 연달아 나오지 않고 대개 한 번 나오면 좀 걸렀다가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 같은 것은 연달아 나옵니다. 29에 나왔어요. 또 나오면 30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패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중요한데 요 얘기 좀 설명드리면서 용어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표준 결정이 되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표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이게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과세표준이 표시되면 종량세 이랬고요. 또 징수 방법은 과세표준을 납세무자가 결정한다. 그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과세표준을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결정한다. 과세관청에서. 그러면 보통징수나 정부 부가가세 방법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 과표, 세액 결정을,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었고요.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취득세는요. 과세표준이 취득가격이에요. 취득가야.
그 취득한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해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건수 같은 게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자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그 보유하는 재산가액.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요. 근데 재산세 재산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 자, 세무공무원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일반적 거래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취득 당시 가액.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정확히 얘기하면 신고하는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나 그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뭔지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가 표준액이 뭐냐? 자, 용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공시가격? 네. 그럴 때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도 있고 기준시가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준시가도 있고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자, 그랬을 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 그 다음에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있죠?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제가 아는 법무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형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법무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법무사 그 형하고 통화할 때 보면은 자, 그래요. 취득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기준시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니까.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구별을 못 해요. 제가 그 강의했던 곳에 작년에는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재작년에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이런 수강생이 있었어요. 법무사예요. 현직 법무사인데 시험 출신 법무사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잘 모르잖아요. 손님들이 막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공부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 세법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세법 온갖 뭐 소득세, 법인세까지 다 들어있는 세법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취득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 나와 있는데 잘 설명이 안 돼 있고 그거 봤더니 뭔 소린지 모르겠고 대충은 그냥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세법을 좀 공부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 법무사가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는 갑과 을을 좀 구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누가 갑입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는 누가 갑이에요? 공인중개사가 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매매 거래하고서 그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 어느 법무사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당 소개비 좀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그 갑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무사 이 친구가 여기 공인중개사 학원 나오면 자, 미래 고객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야간반에 나와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 주로 참석해 세법 시간에는 무조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동료들 뭐 맥주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어쨌든간에 법무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시가표준액 들어봤냐?
모르겠대 시가순액. 그래서 이거 처음 배웠어요 시가순액. 그 우리 강의 들으면서 무조건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알고 있지 시가순액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고 기준시가와 시가순액은요 용어 자체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문 자체가. 국세에서 시가순액 어쩌고 하면 이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순액이요.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항상 세금을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하느냐? 시가순액으로 계산합니다. 항상 시가순액으로. 자, 그러면 시가순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토지는 시가순액이요. 자,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가 쫙 있어요. 자, 그래서 제주도 있고 울릉도 독도 있고. 그러면 이 우리 수많은 필지들 있잖아요. 이 필지들 땅값을 정하기 위해서요. 각 시군구마다요. 보세요. 각 시군군의 각 지역마다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땅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해요.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땅 표준지. 이 표준지를 누가 선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요. 자, 그래서 이 표준지 땅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가. 이 표준지 공시가를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 개별 필지들의 땅값을 산정고시해요.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 개별 공시지가가 요게 이제 토지의 시가순액도 되고 국세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주택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역시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주변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주택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예요.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 개별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해요. 이게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이 산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역시 주택에 있어서 시가순액도 되고 국세 기준시가도 됩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취득세 대상 물건의 시가순액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모르셔도 되고 참고입니다. 하여튼 자, 시가순액이라는 거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아니, 도대체 광명시장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느냐? 뭘 근거로 계산한다고요? 시가순액.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 시가순액이라는 것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해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보세요. 무신고요. 납세무자가요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징수 방법 배웠잖아요.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무신고했을 때는 자, 불성실 신고했다. 지자체 장인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 장은 무엇으로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이런 경우도 무신고로 봅니다.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가 돼요. 이럴 때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러분요 소위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가격은 이 공시가격 시가순액이라든가 이런 공시가격은요 대개 이 시가의 70~80% 가격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에서도
올해 그런 거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근데 시가 반영률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뭐 45%, 뭐 50%, 뭐 이런 정도밖에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들 7, 80% 반영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또 어떤 지역 보면 대부분 상당 지역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시가와 시세는 다른 거지만 시세하고 다른 거지만 요즘 우리 동네 거래되는 게 거의 시세가 6억인데 그럴 때 아파트 우리 집 요새 아파트 한 6억 가. 자, 근데 여러분이 홈페이지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집 공시 가격을 한번 열람해 보세요. 열람해 보면요 3억, 3억 5천 많이 돼 있어야 4억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6억 가는데 아니 이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열람 기간이 있거든요. 개별 공시가나 개별주택가 요거 시장공시가 산정고시하고 열람 및 이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때 아파트 주민들 우르르 다 나가자. 요새 한 6억 거래되고 있는데 6억 거래되는 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뭐 3억 5천으로 공시가격을 매겨놨어. 에라이 하면서 다 몰려가 가지고 이것을 6억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6억 올려놓습니다. 바보들이죠. 자, 요거 올려놓으면 온갖 세금만 많이 내는 거지. 수용당하는 경우가 아닌다면 이런 걸 올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올려놓은 것 뿐이지 이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이게 시가 반영률을 이걸 좀 높여보겠다, 또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가 반영률을 높여주면 당연히 그냥 세금 더 나오는 거예요. 시가 편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격이 지방세과세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가 돼요. 그러면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과세권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야, 시가의 7, 80% 선에서 시가편액 산정고시 됐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요.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지자체장에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항상 계산해? 시가편액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가액이 납세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편액으로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사례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시가편액 용어 설명드렸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 부동산의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을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돼요? 에?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뭐 둘 50% 확률인데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자, 취득세는 원칙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라며요. 그래서 신고한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칙 신고 가액,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근데 이건 뭐 지워도 돼요. 이건 몇 별거 아니고. 자, 말뜻만 알면 되니까 이건 지우고. 자, 공시가액은.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인데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했어야 되는데 을이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편액으로. 1억 시가편액을 과세표준에서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나온 이 세액에다가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이런 애들은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총론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 신고가 해야 되는데 신고 없어? 그러면 시가편액 과표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또는 이번에는요, 납세문자가 신고하긴 했는데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됐어요. 적게. 그런데 객관적인 이 신고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요, 에이 뭐야, 시가편액보다 더 낮게 신고하고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무엇으로? 시가편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가산세 앞에서 불성실만큼에 대한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한다.
자, 그럴 때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납세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나 얼마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가액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납세문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적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됐다. 이렇게 불성실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을 계산해?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요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요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물론 이제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특례가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보세요. 언제나 항상이요. 자세한 건 다음에 배울게요, 다음 순환부터.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자, 사실상 취득가격 이걸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들 그냥 시가평보다 낮게 신고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자,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하는데 대표적인 거 맛배기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자,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을 한다. 여기 보세요. 제가요, 서울특별시로부터요, 토지를 취득하는데, 매매로요, 토지를 취득하는데, 시가표준액 1억짜리 토지를 제가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디다 다 적어 놨겠죠? 그 취득가격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한대요. 아,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요. 자, 공무원들이 다 적어 놨을 거네요. 그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내가 8천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내가 임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8천만 원 취득가격에 대한 공무원들이 어디 기록이 다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그 취득가격 증명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시가표준액이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격을 뭐로 한다?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쭉 있는데 뭐 나중에 자세히 뭐 그런 것들 배웁니다. 뭐 수입에 의해서 취득한다거나 수입 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되거든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한다거나. 여러분, 자,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락된 가격이 자 8천만 원이에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요.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해야 되겠어요? 8천만 원. 이거 객관적 증명이 되잖아요. 법원에 기록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또 그다음에 또 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인데요.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판사가요,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예. 그럼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해조서라든가 화해조서. 그 다음에 인락조서, 포기조서,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수많은 법적 분쟁이 벌어져요. 수많은 민사법적 분쟁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은요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재판 절차에 끝까지 가가지고 판사가 결심을 하고 뭐 선고를 내리고 뭐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다 해결되느냐? 그렇잖아요. 대부분은요 소송 전치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요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대부분 걸러버려요. 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법원에서 감당한 걸 다 해요. 그 업무, 수많은 것들을. 그래서 자, 재판 중에도요 분쟁의 당사자 불러 모아가지고 판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 거 확실하고 받을 거 확실하고 액수에 있어서 좀 주장하는 게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계속 다투지 말고 괜히 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합시다. 그래서 조금씩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주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받고 요 정도 가격대 그냥 합의 보고 맞춥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서 화해 공고안을 판사가 냈어요.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그대로 절차 종결됩니다. 인락이요. 인락. 권리 제기했는데 제기받은 사람한테 판사가요. 이거는 너무 넌지식 불러가지고 이건 워낙 명백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버티고 재판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필요 있냐. 넌지식 흘려줘요.
그럼 패배할 게 뭐 뻔하다는데 뭐하러 재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인낙, 상대방 입장을 받아들이고, 포기, 권리 제기했다 포기하기도 하고, 자백간주요, 이런 거예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잖아요. 그러면 3회 이상 불출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을 얘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세요.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조종 재판 전에 또는 중에 조종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여기 보세요.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요. 자, 화해 조소상으로는 이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에?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예요.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자, 그러면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어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A 법인과 B 법인이. 이렇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는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봐서 그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그걸 과세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마지막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에 관한 건데, 요거는 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요 정도만. 다시요, 취득세 세금 계산을 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의 산출세 구하는데, 과표 결정할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근데 신고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한다거나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고요. 자, 107페이지 봅니다. 제5절 과세 표준 본문을 제가 볼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과세 표준 봅니다. 원칙적으로 자 취득 당시 신고가액인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첫 번째 줄 본문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1억 2천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이에요. 다만 단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외 봅니다. 양가로 2번 예외.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경우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 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밑줄입니다.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불송실 신고했으니까. 그때 시가 표준액이 뭔지는 보충에 쫙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시가표준액 그러면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고,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표준액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요, 그리고 108페이지 참고에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109페이지 양가로 3번 특례 나왔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하는 경우인데, 오늘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배울 거고요.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내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7천만 원을 취득했다. 그때 객관적 입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뭘? 7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요. 넘어가시고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과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그 모습만 살짝 보고 넘어갔다가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율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세율에 대한 거예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세율이요. 자, 자세한 세율은 우리가 또 다음에 배워요.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또 누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나 요번에 5억 8천 주고 아파트 하나 사는데 취득세 얼마나 내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아직 안 배웠는데 아니면 나 잘 모르는데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그 정도는 대답했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또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또 용어 익히고요. 이렇게 해서 세율 구조 모습을 스프를 한번 이번 순환에는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다음 순환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또 짓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빨리 복습하고 갈게요. 오늘 좀 오타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오늘 우리 취득세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강론으로 넘어왔고요. 취득세 항상 공부하시면서 나는 뭐 살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손님이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 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면 내가 이번에 집을 하나 산다면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잘 보세요. 취득세는 선언문제 출제되고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 주어야 되니까 당연히 포함이지만 일단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머리 글자를 따서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물세예요, 인세예요? 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합산과세하니까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공부할 때 재산세가 중간에 딱 껴있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그래서 물세니까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배웠어요. 귀속의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원칙으로 누구한테?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만 동그랗게 또 눈으로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있잖아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걸 배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등기 등록 형식가 줄 때 부과하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웁니다. 형식주의 과세 등록면허세만.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한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을 부과하게. 그 다음에 취득세요. 여러분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또 사실상 근데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사는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주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위탁자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수탁자가 현차나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주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적 취득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유형은 사실상 취득유형과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간주 취득, 즉 의제 취득유형이 있는데
자, 사실상 취득은 취득세는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는 무상 취득도 과세되고요. 근데 단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는데 머리글 짧다서 어떻게 외웠냐?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헷갈리면 거기다 대고 취득세 부과하면 현대자동차에다가 조선소에서 주문받아서 배 건조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자 이중과세 되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니까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또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돼 사회통념상의 취득이 해당되지 않지만 웃다튼 간에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에서 5억이 돼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분을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더 있지만 우리 아직 자세히 안 배웠어요. 취득세 여러분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취득세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을 취득한 물건에 대한 납세무자지.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것들.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네?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까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양도소득세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의 양도라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양도세에서는 추정인데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대가액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에 또 공매나 경매로 취득한다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걸 취득한다거나 등등 대가액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상취득으로 바꾼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취득 시기는 건너뛰었고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오늘 배웠습니다. 다시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취득가격 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다.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서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뭐하게? 낮게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총액으로. 자,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뭐로 계산해? 시가총액으로. 이런 건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다. 이런 정도. 물론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그 취득한 가격을 높든 낮든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거나 등등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 오늘은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취득세 세율부터 해서 이제 또 취득세를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